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선아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라고 하는 연예계 쪽에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배우라고 하면 인지도 있는 제가 유명한 배우는 아니지만 사실 그런 유명한 배우들의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저처럼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는 배우들의 얘기는 사실 듣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분명히 이런 유명해지기 전이나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고, 저는 오늘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이들이 동경하고 관심을 갖는 연예계지만 그 겉에 화려한 결과물이 있으려면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 노력들이 또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강의가 특정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몇인 게 아니고 오픈 강의여서 내용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담았고 부족하지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강의의 제목은 배우가 본 연애 생태계고, 사실 그렇지만 저는 배우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배우 활동기라는 소제목을 달고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첫 번째로 우선 제가 어떤 배우 활동을 했었는지, 그러면서 그 사례들이 이제 실제 사례가 돼서 이런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대중문화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덕분에 예술인이라는 등록을 하는 과정을 밟게 됐어요. 그래서 예술인에 관한 것과 이제 마지막으로 연예계에 대한 순서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제가 올해로 딱 10년째 배우 생활을 했어요. 저는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배우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게 2010년이었고, 2013년부터 제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저는 전공이 영영과가 아니라서 3년 동안 따로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연기를 배웠고,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응답하라 1994를 했을 때가 이제 아직 학부생 마지막 학기였는데, 이게 잠깐 나왔지만 이게 확실히 드라마 파급력이라는 게 정말 잠깐 나왔지만 워낙에 인기도 많은 드라마였어가지고 학교 다니는 중에 그래도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 제가 처음으로 영화를 들어갔던 건 장수상회였어요. 이게 이제 연기를 배우고 나서 오디션을 거쳐서 이제 최종 캐스팅이 된 건데, 사실 영화는 개봉이 이제 거의 1, 2년, 2년 있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찍은 건 아마 2013년 겨울, 2014년 초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개봉은 2014년, 15년 이쯤 있던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사실 이 중간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부딪히면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많이 하게 된 건 2016, 17, 18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작품했던 훈남 정음이라는 캐릭터였는데,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건 확실히 배우로서 제일 재밌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이게 여주인공이 왔을 때랑 남주인공이랑 부딪혔을 때 캐릭터가 바뀌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저도 연기하면서도 재밌었고, 찍고 나서도 이제 스태프들도 재밌었다고 해주니까 제일 재밌게 풋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 사실 드라마든 출연진들이 워낙에 많고 사실 주연 배우가 아니면 타이틀롤로 이름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무조건 캐스팅을 해서 뽑기 때문에 이제 영화에 출연했다 하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마지막 캐스팅 이거를 보통 찍어서 나 여기 나왔다 이렇게 증빙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렇게 마지막에 올라가는 걸로 잡았고, 이제 이거는 멜로홀릭이라고 이게 유노가 나왔는데 잘 되지 않았던 드라마라고 이게 좀 나름 원샷도 많이 받고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근데 이것도 딱 제 나이 때 대학생 역할로 나와서 되게 풋풋하게 통통 튀는 역할로 했던 거라
되게 촬영을 재밌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표정이 아주 살아있네요. 맞아요. 제 일상생활도 많이 방영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제 과는 이제 영영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때 저는 카메라 연기를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막 무대 연극이 아니라 연극부터 시작을 했던 게 아니라서 사실 연예계 카메라, 드라마, 영화 쪽으로 이제 오디션도 많이 받고 근데 뭔가 다들 연기라고 하면 연극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무대 경험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무대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카르멘이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 연극은 아니었지만 오페라였고 근데 저도 오페라 파트에 연기자 부분이 따로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마침 기회가 돼서 이게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극장에서 했던 건데 예술의 전당 극장 중에 제일 큰 오페라 극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대 경험을 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험 삼아 들어갔던 작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나왔다 증빙을 하려면 이렇게 그 오페라 공연 같은 경우에는 팜플렛이라고 하고 나오잖아요. 이제 연기자들 이거는 그 예술의 전당 뒤에 무대에 있는 연습 공간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배우 연기자분들이 나왔던 분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 이때는 뭔가 이렇게 찍었어요. 그냥 연습하던 중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출연진들 얼굴을 다 이렇게 찍고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팜플렛에 나왔고 이런 카르멘이라고 하는 이제 캐스트는 다 이제 오페라 성악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맡았고 이제 정말 연기자 파트는 액터라고 해서 배우가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무대 경험은 이게 처음이었는데 확실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 연기에 비해서 한두 시간 거의 계속 무대에 서 있고 그리고 의상도 계속 바꿔야 하고 그리고 뭔가 끝나고 이제 커튼콜 할 때 이제 박수를 바로 받으니까 그 경험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래서 무대를 하는구나. 아,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역시나 그 오페라였기 때문에 사실 연기가 주가 되는 작품이 아니라서 좀 다음에 뭔가 무대를 쓰게 되면 진짜 연기가 주가 되는 연극이라던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가 에피소드로 가져온 가장 큰 작품이었던 김무명을 찾아라라는 작품을 제가 하게 됐어요. 사실 이거는 설명에 나왔듯이 뭐 모든 것을 의심하라, 눈치백단, 추리단 이런 그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갔던 건데 저는 예능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뭔가 제가 막 말을 재밌게 한다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마침 이 예능이 연기를 필요로 하는 거였고 배우가 중심인 프로그램이어서 나가게 됐는데 이건 사실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짧게 클립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찾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본인이 완벽했대요. 그 완벽함 속에 작은 실수가 저에겐 어쩔 수 없는 해답이 되거나 이 중에서 무명 배우가 있는 걸 찾는 네, 거예요? 맞아요. 나머지 진짜 퀄리티가 네, 맞아요. 선택한 김무명 씨는요. 저희가 선택한 김무명 씨는 선아리였습니다. 찾았다. 됐어. 잡힌 거네. 네, 맞아요. 저는 1라운드에 발로 탈락했습니다. 아닐 텐데. 근육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연습하다 보면 근육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니면 너무 약간 여리여리한 날이에요. 선아리 씨가 정말 독보적으로 얇으시지. 다리가 너무 얇아서 그렇군요. 살림 뽑은 나쁘지 않아. 선아리 씨 신분증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예능이지만 연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여기서 예능을 전한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연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진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선아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이때 엄청 많이 울어서 사실 방송에 나갈까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다 편집당했어요. 통편집. 많이 울어서 네, 너무 많이 울어서. 걸리고 나서 네네. 왜 울었어요? 모르겠어요. 저 걸리고 나서 펑펑 울었어요, 정말. 스태프들이 다 걱정할 정도로 뭔가. 고향이 어디예요? 진짜 너무 아쉬웠죠. 연습 기간을 많이 가져서 캐릭터를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진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한 배우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해보시죠. 자기가 정말 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연기를 통해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행복한 배우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래도 제가 이 예능을 해야겠다고 선택한 게 이게 촬영이 12시간이 넘게 이어졌는데 사실 정말 이게 배우를 숨기는 그거였기 때문에 현재 슬라이드. 네, 숨기는 그거였기 때문에 사실 쉬는 시간은 중간중간 가졌지만 MC들이랑 아예 차단되어 있고 이제 MC들이 이제 근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저는 쉴 수가 없었어요. 연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뭔가 컬링 선수라는 게 태도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아예 선수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막 20살, 21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 이런 느낌도 좀 이걸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의 톡톡 튀는? 그리고 선수들이잖아요. 정말로 이런 에너지랑 말의 주제, 말투 이런 것들을 따라잡는데 신경을 많이 썼죠. 선수들은 누군지 알았겠네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다 알죠. 그래서 이런 대본, 저도 예능 대본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출연자, 저 배우들한테 이런 대본이 따로 주어져요. 그래서 흔히 예능에 대본이 있지 않냐. 당연히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한 MC들 대본 이런 게 있고, 이게 사실 이 컬링 연습을 하는 게 선수처럼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연습 기간이 며칠 주어졌을 것 같아요. 일주일? 열흘? 이틀? 이틀이면 저 빙판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 달? 한 달? 저 딱 2주 좀 안 됐던 건 한 열흘 정도 주어져. 근데 이게 촬영까지 다 해서 미팅까지 하면 2주 정도였던 것 같고 미팅을 하고 이제 컨택이 되고 연습을 바로 들어갔는데 이게 정말 운동 선수들이에요. 얘네는 평생을 선수를 한 거고 이게 사실 뭐 다리가 얇다 이렇게 나왔지만 근데 저 처음에 딱 봤을 때 선수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들을 만져보면 진짜 근육량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저희 배우들이 갔을 때 선수들이 다 안 된다고 2주 만에 어떻게 우리 운동량을 따라하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일단 다리부터도 걔네가 보기에 근육량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사실 그 촬영 때 레깅스를 거의 한 3겹을 입고 찍은 거예요. 나름 굵어 보이려고. 네, 맞아요. 그리고 빙상이라서 엄청 춥기도 했어요, 마침.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자세나 이런 거는 운동량 어떻게 해서는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제일 마지막 촬영까지 걱정을 했던 건 이게 빙상이니까 걷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걷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스태프들도 걷지 말라고. 웬만하면 걷지 말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애들이 걔네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막 뒤로 걷고 옆으로 걷고 이게 너무 자유자재인 거예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걷기도 힘든데 이걸 자꾸 애들이 뒤로 걸으니까. 그래서 선수들은 무조건 뒤로 걷지 말기. 이게 이제 그런 사항들이 다 껴있었고. 근데 재밌게 그래도 선수들이 정말 잘 가르쳐줘서 그나마 따라잡을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제가 이걸 또 가져온 게 사실 이게 저희들이 끝나고 애들이랑 너무 마치 전우회처럼 너무 힘들었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이렇게 다 친해졌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 총 몇 명일까요? 8명 정도 되나? 8, 9명. 10명? 9명 있네. 9명입니다. 이게 봐봐요. 출연진은 8명이 나갔어요. 그 한 명이 더 많잖아요. 근데 사실 무명 배우가 2명이 아니라 3명이었어요. 캐스팅이 된 건 3명이었는데 저희 회차 전까지도 3명을 찾아내는 포맷이었는데 저희 때 갑자기 한 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분량 때문인지 때문인지 갑자기 바뀌어요. 그 이유도 사실 저는 듣지 못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 명, 그 친구가
사실 연습도 같이 했거든요. 연습은 다 했는데. 네, 방송을 맞아요. 못했다. 맞아요. 그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히 그 친구를 불러내더니 한 명을 줄이기로 했다. 포맷이 바뀌었다. 이래서 그냥 그 연습 와중에 나가게 된 거예요. 없어요. 연습은 다 하고 이 연습을 하는 기간이 10일이 있었는데 사실 연습 비용은 저희 받지 못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당연히 그런 것처럼 저희는 출연료만 받았어요. 출연료만 받고 그 친구는 당연히 연습 비용 이런 거 없고. 출연을 안 했으니까. 네, 그렇죠. 출연료를 결국엔 안 하게 됐으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배우 나머지 저랑 다른 배우분은 그래 그냥 우리 죽어라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오히려 선수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이 언니 연습 다 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대신 싸워줬다고 해야 될까? 오히려 진짜 저희들은 말도 못하고 뭐 그런 많은 일화가 있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했던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작년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사례로 가져온 것은 이게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현대극이냐 사극이냐를 따졌을 때 사극이었어요. 사극은 무조건 의상부터가 다르고 가장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이런 의상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야외 촬영이었어요. 실내냐 야외 촬영이냐 했을 때 당연히 야외 촬영이 더 힘들겠죠. 그리고 날씨도 추웠고 이날. 그리고 낮 촬영이냐 밤 촬영이냐 했을 때 이건 밤 촬영이었어요. 가장 심야 촬영이었죠. 근데 그나마 나왔던 건 이제 야외 촬영 중에서도 세트냐 아니면 그냥 생판 야외냐 이건데 이거는 그나마 사극이니까 세트 촬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세트는 뭐 지금 막 관광지로 막 엄청 되기도 했는데 그나마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드라마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느냐를 보면 사실 큰 배역이야 드라마도 당연히 오디션을 보고 하지만 중간중간 드라마 대본은 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역할이 계속 투입이 되고 그래서 일단 캐스팅 디렉터라는 분한테 배우들이 연락을 해요. 보통 우리는 캐디 그러는데 오는 거겠죠? 네,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캐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이 캐디들이 보통은 친한 배우를 쓰고 이제 배우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각각 회차에 맞는 역할이 오면 이제 배우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스케줄 먼저 물어봐요. 뭐 일주일 뒤에 촬영이 있어요. 되세요?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리스트업이라고 해서 이제 되는 배우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근데 사실 이 리스트업이 올라가면 배우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다른 일을 잡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게 되면 우리가 펑크를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더블 캐스팅이 되고 하니까 잡지를 못해요. 근데 그 기간이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어쨌든 기다리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확정 콜은 거의 촬영 전날 오기도 하고 저는 심지어 밤 12시에도 받아봤어요. 내일 촬영이에요 이렇게. 그나마 좀 뭔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러프하게 찍는다 하는 곳은 한 일주일 전에 근데 확정 콜이 나는데 이건 더 불안해요. 이게 자꾸 밀리거든요. 일주일 뒤에 이날에 이제 촬영이 됐어요 하면 한 좀 며칠 뒤에 근데 좀 밀렸어요. 또 밀렸어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이 미스터 선샤인도 두 번째 가서 촬영을 했어요. 첫 번째 여기 세트장이 보통 사극 세트장 같은 경우엔 진짜 대중교통도 잘 안 다니는 허벌판에 지어두잖아요. 여기가 논산이었나? 이제 저는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촬영이 밀렸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촬영 이제 콜타임이라고 하는데 콜타임 거의 한 2시간 전? 촬영이 좀 밀렸다 죄송한데 뭐 출발하셨냐? 이렇게 온 거예요. 난 이미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버스 타고 내려갔다가 버스 타고 바로 올라왔어요. 사실 그 허벌판에 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일을 하러 간 건데 배우 입장에서는. 그래서 확정이 콜이 되고 어쨌든 날짜가 정해지면 이제 연출부, 의상팀, 메이크업팀, 헤어팀이라서 연락이 와요. 이제 연출부 사실 캐스팅 디렉터라는 사람은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끝이에요. 캐스팅 디렉터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에이전시 역할만 해주고 이제 연출부에서
시간과 장소 이런 게 오고, 의상팀에서 뭐 현대극 같은 경우에는 챙겨오라던가 뭐 사이즈 물어보고, 메이크업은 이제 하고 올 거냐, 와서 받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이렇게 환 화면이 나갑니다. 이런 역할을 맡게 됐고, 사실 제가 이 콜타임을 밤 9시에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배우는 일찍 도착을 하죠. 일찍 도착을 해서 사실 촬영은 새벽 1시인가 2시에 들어갔어요. 기다리는 거죠, 그 안에. 근데 이 야외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실 밴이 있지 않는 이상 대기실이라는 게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디 이때는 막 메이크업 팀에 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이게 여러 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태프들 사이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껴있기도 하지만 처음 활동할 때는 진짜 어디 있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기실이 따로, 근데 막 방송국 대기실은 따로 있어요. 방송국 대기실은 배우별 대기실 따로 있는데 이런 야외 같은 경우에는 없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촬영 한 3시, 4시? 촬영은 금방 끝났어요. 근데 끝났는데 제가 하필 마지막 촬영이었고 제 촬영이 끝나고 이제 세트가 이제 촬영이 아예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스태프들 다 철수하는데 새벽 4시에 어떻게 배우는 집에 돌아가죠? 매니저가 없는데, 차량이 없는데, 그리고 허허벌판에 주변에 택시나 뭐 이런 그런 일반 편의점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배우는 어떻게 돌아가야? 저는 이때가 가장, 황당하네요. 그쵸, 가장 좀 막막한.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사실 뭐 넉살이 좋다거나 그런 배우들은 스태프들한테 잠깐 얻어 타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스태프들하고 배우들이 스태프 입장에서도 배우가 불편하고 배우 입장에서도 스태프이 불편하고 사실 이렇게 막 껴서 같이 몇 시간을 이동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혼자 고생을 하고 말지. 약간 저는 그런 편이었는데 이날 근데 다행히 옆에 같이 계셨던 분이 차량에 있어서 그날 저는 다행히 같이 이동을 하긴 했지만 그건 사실 운인 거죠. 당연히 보장된 저의 길이 아니라 운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을 면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수업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소속사가 있다 없기도 했지만 과연 내가 어디에 소속된 건지 아니면 내가 배우를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게 있나 뭐 이런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나라에서 뭔가 배우를 위해서 뭔가 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건 이제 영화배우 직무 역량 양성 과정이라는 흔히 말하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왼쪽 보시면 B팀의 영화배우 직무 역량 양성 과정이라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것도 거의 2년에 한 번 이 과정이 열릴까 말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앞에 제가 카페 이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 2016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단법인은 없어졌어요. 제가 마침 또 운이 좋았던 거예요. 마침 운이 좋아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거지 얘네는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을 영화배우를 위해서 한다는 훈련 자체는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는 거고 사실 이 훈련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여기 조건 보시면 장편영화 한 작품 이상 제작에 참여한 자라고 조건도 있어요. 사실 전 맞아요. 이거 막 단편영화, 예술영화 이런 것도 되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운 좋게 또 장수상해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마침 근데 이 과정도 복잡해요. 그 PD한테 제작 확인을 받아야 되고 뭐 그리고 나왔다는 인증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걸 해서 어쨌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실 대부분의 배우들이 이것 때문에 가요. 이걸 한 달 수업을 들으면 100만 원인가를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걸 매일 가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도 많은 배우들이 이거를 하고 싶어 했었죠. 그 100만 원을 위해서. 근데 사실 저는 이미 아카데미에서 3년을 배우고 현장에서 활동을 했다는 의미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 근데 현장에서 한번 활동한 배우들이 여기 있는 수업 내용을 모르지 않거든요. 여기 있는 수업 내용이라는 게 사실 영화 배우가 가장 중요한 게 연기잖아요. 이 수업이 연기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뭔가 뭐 시트 뭐랄까 그런
콜타임 시트 보는 법, 뭐 씬 보는 법, 뭐 바스샷,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용어들은 현장 가는 배우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현장을 한번 겪어보면 그런 걸 당연히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수업은 저한테 약간 이게 가장 컸고 그리고 뭔가 그래도 현업에서 있는 뭐 조연출이라던가 조감독분들이 와서 좀 얘기하시니까 그냥 뭐 인맥이 쌓이진 않았지만 그런 걸 기대하고 들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예술인복지법이라는 걸 찾아내서 당연히 제가 배우 활동할 때 그런 거를 배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이고 예술인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과정을 보면 이 중에서 이제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걸 가장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술활동 분야, 유형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방법 중에 대중문화 예술인은 기준 외 활동의 경우로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예술활동 증명을 받으면 5년 동안 예술인이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증명을 받으면 나라에서 예술인을 위한 복지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보통은 5년을 경력을 인정을 해주는데 기준 외 활동으로 들어가서 저는 3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또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갱신 기간이 왔고 근데 그 당시에는 방송 연예 분야라는 것도 없어서 제가 연극으로 들어갔어요. 연극을 하지도 않았는데 연극 배우로 인정을 받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갱신을 하면서 보니까 방송이 새롭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3년을 받을지 5년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도 증명을 받는 게 되게 까다로웠어요. 일단 제가 출연했던 거 제가 알아서 다 증명을 해서 자료 첨부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받았고 그러면 이걸 받으면 이제 뭐를 하냐? 이제 예술인 패스라고 나와요. 뭐 이런 혜택을 제공해 준다는데 사실 전 이걸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활용하는 작품이 엄청 유명한 작품도 뭐 보고 싶다거나 이런 게 많이 없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고 사실 유일하게 받았던 건 이 창작준비 지원금을 받았죠. 이게 이제 이런 밑에 설명에 나와 있듯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300만 원을 줘요. 이제 너네가 예술활동을 수입을 모두 넣어주시니 이 정도 보장을 해주겠다. 저것도 조건이 엄청 까다롭죠. 저도 딱 한 번 받아봤는데 특히나 대중문화 예술인이 이걸 증명을 받으려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것도 2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돼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서 뭐 어쨌든 대중문화 중에서도 그나마 예술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나름 만족하면서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방송실현자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뭐 실현자라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네. 이제 이것도 제가 이런 기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 대부분 저작권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작권은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 창작물인 거고, 근데 사실 창작물을 실현하는 데는 그 창작물을 실현해주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인데, 이 중에서 저는 당연히 실현자 권리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실현자는 그 저작물 높이는 데 예술적 방법으로 일정을 기여한 이런 분야고, 사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또 뭘까요? 내가 이걸 왜 했을까, 굳이? 뭔가 좀 이렇게 돈이 나오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그쵸. 이거에 나와요. 사용료 특약 체결이 나와요. 이제, 보통 이게 배우들이 가면 출연료를 받잖아요. 근데 방송, 뭐가 또 계속되죠? 방송은 재방이 계속돼요. 맞아요. 재방료가 이 기관을 통해서 들어와요. 처음 받았던 출연료 외에 이 출연료에서 여기서 보시면 너무 작지만 특별 채널 어디냐고 해서 이제 모든 방송사가 거의 다 협약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밑에 보시면 이제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저희는 그냥 재방료가 이제 분기별로 출연했던 모든 작품에 대해서
들어와요. 미스터 션샤인이 제방을 하면 나중에 제방이 오고. 그쵸. 뭐 제방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판권이 팔렸다. 뭐 이런 것들에 아주 소소한 퍼센트로 제가 받았던 원래 출연료에 이제 또 채널별로 다 퍼센트가 다르긴 한데 그거에 대한 이제 채널 들어오죠. 근데 이것 소소하다는 건 막 1%? 원래 출연료 100만 원이었으면 네. 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네, 그 정도 들어와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뭐 네, 분기별로 용돈씩 아주 작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또 주연 배우로 올라가고 이러면 걔네는 또 계약서 자체를 아예 매니지먼트랑 따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용했던 아주 유용한 거였습니다. 세 번째로 드디어 연예계가 나왔습니다. 이제 무시무시한 이건 제가 촬영을 했던 현장에서 가져온 사진이고 이 사진을 고른 건 가장 다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배우는 앞에 사전 작업도 있고 대중문화의 예술이라는 게 후반 작업도 있잖아요. 근데 배우는 당연히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현장에는 배우인 제가 있습니다. 전 그때 귀신 역할이었기 때문에 귀신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우 옆에는 당연히 헤어 메이크업이 있어요. 헤어 메이크업은 보통 두세 분 이제 헤어 담당, 메이크업 담당 이렇게 따로 계시고 이때는 일을 봐주시던 매니저분이 이제 뒤에서 보통은 이렇게 뒤에 숨어서 뭐 필요한 거 없나 보거나 아니면 보통 이 카메라 뒤에서 이게 현장 모니터를 해주거나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상팀이 있죠. 의상팀은 이제 당연히 의상 이거 해주는 거 있고 그리고 당연히 모니터 앞에는 감독님이 계시겠죠. 감독님 총괄하시는 감독님이 있고 이 감독님이 속한 연출팀 이 연출팀이 대부분 이제 잡일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해주고 이제 스크립터가 또 있어요. 스크립터는 이제 씬별로 어디 들어가고 대사가 어디서 끊겼고 이런 거를 잡아주시는 분이 있고 현장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막 1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 감독. 이제 조명, 여배우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진짜 조명에 따라서 얼굴 빛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예쁘게 보여야 할 감독님이 있고 당연히 감독님들 밑에는 세컨이 있고 서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태프분들 그 감독님 팀마다 다 있죠. 그리고 또 오디오 감독님이 있어요. 보통은 이 카메라 가장 근접한에서 붐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붐이 지금 대사가 없어서 붐이 빠졌는데 오디오 감독팀이 또 따로 있죠. 그리고 당연히 촬영 감독님이 있어요. 감독님 옆에 당연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또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또 있습니다. 그리고 초 X자 요상하게 붙여놓은 거 있죠. 미술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소품이라던가 세트를 담당하는 저렇게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이런 거 다 미술팀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광고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광고주님이 바로 앞에서 떡하니 계시면서 저 와 있는 거예요, 현장? 네, 와 있었어요. 이때 이게 아마 농심? 아무튼 그런 광고 촬영이었는데 이제 광고주분이 계시니까 사실 원래 촬영 현장에선 감독님이 짱인데 좀 살짝 옮겨왔어요. CF 촬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CF였고 그래서 이제 자꾸 광고주분들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컨셉을 되게 굉장히 여러 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건 정말 제가 대중문화예술 산업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런 많은 스태프들이 있고 광고주의에서 보듯이 돈이 굴러가는 바닥이고 그리고 사실 이 중에서 배우 스텝만 해도 이 부분은 대부분 배우 스텝인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가장 느꼈던 건 이분들은 어쨌든 다 뭔가 자기가 좋아서 이 분야에 있고 꿈이 있고 사실 서드나 세컨은 이제 1등이 되고 싶은 거죠. 배우도 메인이 되고 싶은 거고 이런 바닥이 있으면서 저도 일단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에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연예계라는 게 그냥 이런 분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분들이 다 계시고 그리고 협업을 한다는 거는 이걸 하나에서 결국엔 한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배우니까 오디션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겠죠. 근데 이 오디션도 사실 영화 따로, 드라마 따로, 광고 미팅 다 성격이 좀 다 달라요. 근데 사실 드라마는
오디션이 좀 뭐랄까? 좀 없는 편이라고 할까? 왜냐면 주연 배우들 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실 대략 정해져 있고 드라마는 그리고 매니지멘트사가 아니면 사실 그런 따로 활동하는 배우들한테는 오디션 기회 자체가 별로 없어요. 공개되어 있지도 않고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어. 오디션은 봤다는데 대체 어디서? 언제? 누구랑? 막. 근데 영화는 비교적 투명해요. 무조건 공개가 돼요. 영화 이제 제작이 들어간다 하면 배우들 사이에서 다 오디션 얘기가 돌아요. 그래서 모든 오디션이 영화를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아직은 또 뭔가 좀 아날로그식으로 다 찾아가요. 영화사에 자신의 프로필을 들고 이제 영화 오디션을 보겠다 하고 찾아가죠. 그러면 이제 이 영화도 어느 순간부터 제가 처음에 활동할 땐 그러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드라마 캐스팅하는 캐디라고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영화 캐디도 맡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처음엔 그러진 않았던 거예요. 처음엔 다 영화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는데 이제는 한 40%는 캐디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디션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대본 있고 뭐 참조 영상, 오디션 장소 이렇게 줘요. 그래서 당연히 전화로 오디션 일정을 잡고 오디션을 이렇게 보러 가게 되는데 이제 오디션 내용이 대부분 지정 연기,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 대본 주고 이 캐릭터에 맞게끔 해오라고 하고 사실 전에는 자유 연기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점점 자유 연기가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자유 연기 같은 경우에도 작게 적어놨지만 어떤 캐릭터의 자유 연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엔 지정 대본이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현장 대본도 있어요. 그냥 가서 이제 바로 읽어봐라. 근데 현장 대본으로 이제 즉석에서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 대본을 가지고 그냥 리딩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대본 보고 읽어도 되는. 그리고 요즘엔 진짜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활동할 땐 특기도 가끔 봤어요. 특히나 뭐 외국어 특기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몸쓰기, 발레, 무용 이런 거를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나요. 오디션, 그래서 영화는 그렇게 오디션이 오픈돼 있어서 정말 작은 역할 하나도 다 감독님 오디션 거쳐서 컨펌이 돼서 영화에 올라가게 돼요.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오디션을 거쳐서 작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연예계에서 여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여배우 설리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 저는 여배우라서 더 좋았거든요. 그런 여배우로서 대신 연예계가 어땠으면 바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사실 저는 연설을 한번 했었고 그거를 시간을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제가 그동안 활동했던 연예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바라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 손아린입니다.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주연을 하는 배우도 아닙니다. 그런 배우가, 특히 여배우가 대중 앞에 서서 당당히 자신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가장 핫한 사건인 정준영과 승리의 사건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도 쉽게 약자의 입장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제가 신인 여배우로 활동하던 2012년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은교라는 화제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김고은이라는 신인 여배우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작품성과는 별개로 이 작품 이후 2, 3년 동안은 노출을 필두로 하는 신인 여배우를 찾는 작품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같은 해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남성이 주를 이루는 영화가 성공하면서 여배우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인인 여배우들에게는 노출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볼 수 있는 오디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유명 감독의 영화 오디션은 노출 수위 최고, 수위 조절 협의 불가라는 공고가 붙어
여배우들 사이에서 많은 불쾌감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 남자 유명 배우를 내세운 영화 오디션은 클럽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클럽에 여배우들을 모아놓고 잘 놀 수 있는 끼가 중요하다며 거기에서의 모습을 보고 1차 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영화는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그 당시 이런 풍토는 여배우에게 노출과 여성의 성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공공연히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승리와 정준영의 사건에서 애꿎은 여배우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배우들의 소속사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시키는 루머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발표를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같이 회자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입니다.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청와대 민원이 70만 명을 육박하면서 수사기간은 연장되었습니다. 이처럼 10년 전 장자연 사건에서부터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근래의 미투 운동에 이르기까지. 미투 운동에는 열거되는 남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연출가 이윤택, 배우 오달수, 감독 김기덕, 배우 최일화, 감독 조근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연예계에서 약자로 비춰주고 피해자로 다뤄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이런 현상은 더욱더 여배우에게 곤란한 시선을 얹어주곤 합니다. 너도 혹시? 라는 눈초리와 여배우라 더 힘들겠다 라는 편견은 제가 활동하는 내내 따라붙고 있습니다. 저는 여배우입니다. 저는 배우라는 수식보다도 여배우라는 수식을 더 좋아합니다.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배우이기 때문에 더 깊은 감성과 많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기를 좋아하고 좋은 배우가 되고 싶은 평범한 청춘일 뿐입니다. 그런 저의 꿈의 무대인 연예계라는 곳이 좋지 않은 곳,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고 당당한 무대이길 바랍니다. 여배우 선아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제가 여배우로서 하고 싶은 말은 이때 다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 저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샷 하셨던 연설 끝에 막 울먹거리고 이랬던 건 사실 처음에 연설 연습할 때는 펑펑 울었어요. 저렇게 울먹거리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는데 이게 제가 왜 울었을까를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사실 이때 연설 때도 그렇고 이제 김무명도 재작년 이제 말에 촬영했던 건데 왜 울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저도 아까 선영님이 질문해 주신 거랑 연관되는데 사실 이게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진짜로 연기를 좋아하지만 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과정이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사실 이 오디션을 제가 진짜 100번도 넘게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계속 떨어지고 또 보고 정말 10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되면 넌 안 되는 거야. 네가 실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주변에 더 연기 잘하는 언니 오빠들도 많이 봤고 더 잘생긴 언니 오빠들도 많이 봤고 근데 뭔가 이렇게 유명해진다? 이렇게 자리가 올라간다까지는 사실 많은 다양한 요소가 딱 이렇게 정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좋아하는 일을 했지만 힘든 일도 많았어요. 더 많았죠, 사실. 제가 이런 작품들을 했지만 당연히 큰 역할이 아니고 작은 역할이었기 때문에 사실 1년을 통틀어서 내가 일한 날이 그럼 며칠이야 했을 때 사실 한 달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게 사실 말씀하셨던 복지법이랑 연관되는 걸 수도 있고 사실 뭐 촬영이 한 달에 한두 번? 뭐 이렇게 나갔다 왔다 해요. 그러면 당연히 힘들었겠지. 그런 힘듦이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좋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 안에 이런 힘듦이
결국에는 쌓여있던 게 아닐까. 사실 김무명 때는 진짜 펑펑 울었어서 사실 스태프들이 괜찮냐고 막 이럴 정도였는데, 그때도 사실 김무명 때도 말은 못하지만 너무 힘들었어. 2주 안에 선수를 따라잡아야 해요. 그럼 아침 새벽 훈련부터 저녁 훈련까지 애들이랑 아예 숙박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 평생에 운동을 해본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운동꾼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이게 방송에 성공적으로 나가야 하니까 배우를 엄청 이렇게 좀 그쵸? 걔네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뽑아놨으니 이거를 완성시키는 건 너네 입장인 거야. 그래서 뭐 이제 끝나고 이제 너무 강하게 했지 막 이렇게 토닥토닥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엔 진짜 힘들었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억울함까 뭐 그런 의미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돼? 저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는 생각이 좀 많은 편이라. 근데 사실 한 달에 한두 번 일하고 이러면 그럼 나머지 시간에 이 20대 젊은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돼. 나 이럴 때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배우가 힘든 게 좀 막 음악을 하는 전 음악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게 혼자서 막 연습을 하거나 자기 실력을 쌓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막 흔히들 선생님들이 그쵸? 방에서 혼자 연기 연습하나? 그럼 다들 나중에 막 방연기 한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또 연기를 혼자 너무 연습하면 쪼가 박혀서 사실 현장에 가서 이제 상대방이랑 호흡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나 혼자 가지고 하면 이게 연기가 안 되는 거야. 그 현장이 감독님이나 작가들 그거에 따라 바뀌기도 하잖아, 매번. 근데 그걸 나 혼자 막 이렇게 잔뜩 안고 있으면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그럼 배우로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난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그림도 그리고 뭔가 이런 감각을 계속 살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서 최대한 저는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계속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연기로서 이 예술 감정을 풀어내야 되는데 연기를 많이 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예술 감정을 다른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림을 그리거나 플로리스를 하거나 그런 좀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내가 덜 힘드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막 배우 수입 같은 경우에 당연하죠. 이런 친구들이나 이런 걸 봐도 거의 뭐 아르바이트가 투잡을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근데 또 배우는 이런 정기적인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일주일에 주 5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일을 당연히 할 수 없어요. 아까 캐디한테 전화 받으면 그 시간은 당연히 빼놔야 되고, 이게 또 촬영이 심지어 그 캐디한테 촬영 전날 전화 오기도 하거든요. 내일 시간 되세요 이렇게. 근데 내가 아르바이트를 잡아놨으면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 아르바이트도 잘 하기가 힘들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찾았던 거예요. 내가 예술인으로서 뭘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왜냐면 나는 이거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찾았던 거고, 그리고 네, 문재인 정부 이후에 어떤 게 새로 뭐가 도입이 됐을까 하는데, 최근에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는데, 그게 약간 문화산업 전반에 대해 사람을 되게 중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술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복지법을 이런 쪽으로 더 많이 해야겠다는 연구를 한 보고서를 작년인가 제가 나온 걸 봤었는데, 근데 사실 이런 큰 틀에서 와서 결국엔 저한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기까지는 좀 멀지 않았을까. 말 그대로 기본소득도 사실 정말 먼 얘기고, 예술인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술인 인정받기도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예술인 수입, 그리고 이런 수입을 인정할 계약서라는 거, 표준계약서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 거의 안 쓰거든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촬영했던 것 중에 한 30%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최근의 일이지, 처음 했을 때는 아예 그냥 아까 캐디 연락 받고 확정됐어요? 끝. 그럼 그게 끝이에요. 계약 끝난 거야. 그래서 뭔가 이거를 증명하려면, 근데 사실 배우가 촬영장 가서
통편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촬영은 했는데. 그럼 뭘로 증명을 할 거야? 사실 저도 그런 작품이 몇 개 있거든요. 아니면 뒤통수만 나온다던가. 그러면 나 촬영했다고 뭘로 증명을 할 수 있냐? 그럼 뭐 캐디한테 문자 받았던 거, 연출부한테 뭐 시간 연락 왔던 거,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거를 제도적으로 뭔가 실업급여라는 명확한 이런 제도 틀 안에 넣기에는 진짜 저도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제로 실업급여 받은 적 없다는 거죠. 없죠. 그런 건 제도가 없죠. 도입된 것도 모르고 있고. 네네네. 그런 건. 되지도 않은 것 같고. 네네네. 됐으면 자기가 몰랐을 가능성은 없을까? 됐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저는 좀 이런 걸 많이 찾아보는 스타일이라서 저런 거 찾아낸 거 보면 네, 그렇죠. 이걸 노력을 빼먹을 리가 했고 없다. 혹시 뭐 이제 뭐 생겼을 수도 있죠. 네, 저는 아직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